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책의 제목은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저는 책을 사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책을 산다고 다 읽진 않잖아요? 그래서 책장에 있는 책들 중에 낭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책장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뭔가 느리다곤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이 출판된 지가 찾아보니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읽으면서 잠깐 언급되는 연예인이나 선택하신 음악들을 봐야지 그제서야 10년 넘은 책이었지 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그 당시에 작가님이 느꼈던 감정들이 현재의 고민이나 걱정들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많이 가는 부분이라 좀 읽는데도 무리 없이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낭독해드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정말 들려주고 싶고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작게나마 위로와 공감을 얻은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만이라도 조금의 공감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나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50대 초반의 어른들과 식사를 하게 됐다. 제법 즐거웠다. 이젠 나도 어디 가서 어린 축에는 끼기 힘든 나이가 돼버렸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막내의 기쁨. 조그만 게 어디서?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리다는 것으로 구박당해보는 것도 얼마만인지. 더 어린 척, 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는 막내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토록 제법 어린 내가 끼어서인지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그분들의 젊은 날의 회상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다 튀어나온 화두.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을 돌아가며 이야기하기. 한 남자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라 했다. 그때는 인물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는데다 촉망받는 야구선수였는지라 여자애들이 하루에 한 명씩 와서 고백했다며. 에휴, 그때 연애 좀 실컷 할걸. 공부해야 한다고 다 거절했다. 그때가 전성기였단 걸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한 여자분은 대학 시절을 꼽았다. 남자가 끊길 날이 없었어요. 언제나 나 좋다는 남자가 줄 서 있던 그 어린 시절에 더 신중히 남편감을 골랐어야 했다며 우스갯소리를 하셨고, 다른 남자분은 30대 초반을 전성기로 기억하고 있었다. 가장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인정도 받았던 그 시절이 가장 열정 넘치던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고. 장난 반 진담 반처럼 진행되던 각자의 전성기 얘기. 그러다 눈길이 내 쪽으로 쏠렸다. 너는 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던 것 같니? 그때 나는 생뚱맞게도 며칠 전 보고 온 콘서트가 떠올랐다. 넘치는 에너지와 넘치는 재기, 넘치는 자신감과 넘치는 열정. 그의 무대를 보고만 있는 나조차도 손끝이 짜릿할 정도로 그는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는 듯 보였다.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함께 공연을 봤던 후배가 말했다. 지금이 나의 전성기구나. 그도 느낄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한테도 올까요? 전성기란 것이 과연? 잠옷 진지한 후배에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농담. 지나가 버렸으면 어떡하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면? 그건 정말 농담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새 나의 전성기가 지나가 버린 거라면 그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그 콘서트의 주인공 또한 지금 자신이 전성기를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길 바랬다. 나는 오히려 기대가 됐다. 그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갈지 지켜보고 싶었다.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무척 즐거운 일임과 동시에 나에게도 자극이 되어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냐니까? 딴 생각에 대답이 늦어진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정적. 나를 빤히 보는 어른들 머리 위로 수많은 말풍선들이 떠 있는 느낌. 그리고 그 말풍선들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듯 느껴졌다. 역시 너는 아직 젊구나. 하지만 나는 싫다. 언제나 과거의 추억만을 되새김질하며 살고 싶진 않다. 우리 엄마의 소원은 아직도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도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꿈을 내가 이뤄주길 바라셨다. 그리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셨는지 명절 때면 나를 앉혀놓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공부해서 의대에 가면 어떻겠니? 나이가 문제라면 한 의대는 괜찮지 않겠니? 30을 훌쩍 넘긴 딸에게 아직도 다른 꿈을 꾸신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이 대답한다. 엄마, 그게 그렇게 소원이면 엄마가 해. 엄마도 늦지 않았어. 내가 등록금 대줄게. 그때마다 엄마는 내게 똑같은 욕을 하신다. 그러면 나도 웃으며 나 학교 다닐 때 70 넘은 할머니랑 같이 수업 들은 이야기를 또 한다. 백발머리로 구부정한 등에 책가방을 메고 강의실을 찾아가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나는 정말 좋아 보였다. 하지만 그 할머니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엄마의 입에선 또 똑같은 욕이 흘러나온다. 물론 엄마에게 하는 나의 말은 당장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한 농담이지만 실은 작은 진심 또한 담겨있는 말이다. 나는 40이 돼도 50이 돼도 환갑을 지나 엄마 나이가 돼도 꿈을 갖고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거라 믿으며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의 추억만을 되새김질하며 사는 것도 이제 내 꿈은 없고 자식에 대한 기대만이 남은 삶도 나는 싫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게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내 자신. 정체하고 있는 자신을 참을 수 없어 자신의 꿈을 위해 사랑을 떠나는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만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50이었다. 물론 드라마 속 얘기다. 심지어 우리나라 드라마도 아니다. 어쩌면 현실에서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세상 물정 모르는 철 덜 든 좀 모자란 사람으로만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40이 돼도 50이 돼도 환갑을 지나 엄마 나이가 돼도 지금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 전성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그래야 또 꿈을 꿀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더 나아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야 앞으로 또한 열심히 잘 살고 싶단 열정이 계속될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참 평범하구나. 예능 프로에 한 소설가와 그의 아내가 나왔다. 괴짜 예술인이라 불리고 나는 소설가. 그의 범상치 않은 행적들이 소개되고 그때마다 그의 부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를 얘기하며 깔깔깔깔. 이 양반은요, 오늘 차가 갖고 싶다. 그럼 글이 더 잘 써질 것 같다 하면 다음날 아침 눈 딱 떴을 때 그 차가 집 앞에 예쁘게 놓여있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배를 사달라는 거예요. 예, 타는 배요. 그 비싼 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없는데. 그래도 착한 아내는 화천호에 나가봤단다. 배가 몇 척 띄어져 있기에 관공서에 줄을 대 혹 그 배를 좀 빌릴 수 있냐 물었단다. 이 호수를 배경으로 소설이 나오게 되면 관광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설득했고, 흔쾌히 배를 빌려주겠다는 그들 말에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건 싫다는 거예요. 내 배가 갖고 싶다고. 아니, 저도 배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소설가는 잠깐 변명하는 듯 하더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선 타고 글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 배가 갖고 싶다고요. 진짜 배만 사주면 엄청난 예술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어린애 마냥 웃는다. 사람들도 깔깔깔깔, 나도 따라 깔깔깔깔. 그 뒤로도 소설가의 괴짜 기질에 대한 고발은 이어졌다. 술 마시고 방바닥에 먹으로 쓱쓱 그림을 그려요. 그러곤 이거 정말 대단한 예술작품이라며 빨리 장판을 오려놓으래요? 그럼 전 또 진짜 오리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장판! 이거 누가 이래놨어? 막 이런다니까요. 깔깔깔깔. 스튜디오는 온통 웃음바다가 된다. 예술을 몰라줘요, 이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소설가는 또 그러면서 웃고, 그때마다 아내는 뜨악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따라 웃는다. 나도 웃는다. 깔깔깔깔. 그렇게 한참을 깔깔대다 TV를 끄니 작은 내 방이 고요해진다. 깜깜한 TV 액정에 비치는 내 모습. 참 평범하다. 참 특별할 게 없다. 나는 그런 아이였다. 책을 좋아해 국문과에 진학하긴 했지만 똘끼충만한 다른 동기 선배들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 나는 참 평범하구나.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다 한 동기가 술에 취해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 입에서 니체를 비롯한 무 철학자들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한 동기는 일주일 넘게 강의실에도 과방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스카이 라운지라 불리던 과방 건물 옥상에서 하루 종일 술 마시며 노래하고 있다.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큰 소리로 불러세워 술 좀 더 사들고 올라오라 한다. 언집이라 불리던 과방에 놓인 동기들의 낙서장에는 자작시 같은 글들이 갈겨져 있다. 시인 교수님의 시수업 중간고사엔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우리 대학에는 목련나무가 참 많다. 하지만 자목련은 딱 3그루 있다. 어디에 있는 줄 아는가? 한 선배의 꼬드김에 넘어가 과내 소모임 문예창작반 합평회에 처음 가본 나는 질식할 뻔했다. 사방에서 퍼져나오는 똘끼, 그 똘끼에 숨이 막힐 뻔했다. 문학하는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은 무릇 똘끼가 있어야 한다. 학창시절 내가 해본 일탈이나 방황으로는 명함도 내밀기 힘든 문학 청년들 사이에서 나는 생각했다. 역시 나는 참 평범하구나. 내 노트북엔 2개의 폴더가 있다. 이야기와 에세이. 그래도 꾸역꾸역 에세이는 조금씩 파일들이 늘어가는데, 이야기 폴더를 열고 그 안에 파일 하나를 열면 내 손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 키보드 위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손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어느새 노트북 화면이 까맣게 변해 있다. 깜깜한 액정에 비치는 내 모습. 참 평범하다. 참 특별할 게 없다. 똘끼충만 문학 청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걸 봤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복을 입고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 가끔 갖는 퇴근 후 술자리에서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진 않는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이제 몸이 힘들어서 못 마셔. 똘끼와 멀어지고 술과 멀어지고 시집과 멀어지고 소설과 멀어지며 어른이 되어가는 그들을 보며 나는 괜히 부끄러워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기까지 했다. 가장 평범했던 내가 어쩌다 작가라 불리며 살게 된 거지? 너 책도 냈더라? 오랜만인 동문들의 물음을 받을 때면 시선을 피하느라 전전긍긍.
그 쉬운 응이란 대답조차 힘겨웠다. 그런 내가 무언가를 계속 쓰면서 살아야 한다니. 나에게는 똘끼도 없고 재능도 없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어쩌다? 도대체 왜? 쉽고 잦은 투덜거림.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음악하는 후배가 말했다. 근데 언니, 제일 무서운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똘끼도 충만한데 성실함까지 갖춘 애들이요. 재능도 넘치는데 열심히기까지 하는 애들 보면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맞다. 주변인들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족속들이다. 근데 언니, 제일 후진 애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글쎄, 고개를 갸웃하는 내게 후배가 말했다. 똘끼만 있는 애들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똘끼만 있는 애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똘끼만 뽐내고 싶어 하는 애들. 그리고 그거 서로 들킬까봐 더 오버해서 경쟁하듯 똘끼 부리는 애들이 제일 후져요. 일명 똘경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전 그렇더라고요. 똘끼만 있는 애들보단 똘끼는 없어도 성실한 애들 음악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 다행인 건 많지 않더라고요. 똘끼에 성실함까지 갖춘 애들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계속 음악할 수 있는 거고. 집으로 오는 길, 그동안 잊고 있었던 좀 다른 부류의 작가들이 떠올랐다.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라며 오래 앉아있는 사람보다 좋은 글을 쓸 순 없다며 체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리기를 한다는 작가. 같은 이유로 담배를 끊었다는 작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이란 스스로의 규율을 만들었다는 작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쓰기 위해 불어 연재를 한다는 작가. 글 쓰는 리듬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평일에는 술도 마시지 않는다는 작가. 재능이 없는 자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어 작가가 됐다는 작가. 우리는 누구나 내가 가지지 못한 타인의 것을 부러워한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타인의 것들 중 굳이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만을 딱 집어 부러워했던 건 아닐까? 그래야 핑계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잘못하는 건 다 그래서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쉬우니까. 다른 길은 못 본 척.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도 그쪽은 왠지 힘들어 보여 못 본 척. 그러곤 굳이 내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길만을 바라보며 좋겠다 너희들은 통행증이 있어서 나도 그 통행증만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정과 핑계를 늘어놨던 건 아닐까?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내일은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어야겠다. 나에겐 이제 조금 다른 부러움이 생겼으니까. 어쩌면 이번엔 나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번 싸움에선 더 이상의 핑계는 통하지 않을 테니까. 첫 번째 이야기.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나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50대 초반의 어른들과 식사를 하게 됐다. 제법 즐거웠다. 이젠 나도 어디 가서 어린 축에는 끼기 힘든 나이가 돼버렸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막내의 기쁨. 조그만 게 어디서?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리다는 것으로 구박당해보는 것도 얼마만인지. 더 어린 척, 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는 막내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토록 제법 어린 내가 끼어서인지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그분들의 젊은 날의 회상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다 튀어나온 화두.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을 돌아가며 이야기하기. 한 남자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라 했다. 그때는 인물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는데다 촉망받는 야구선수였는지라 여자애들이 하루에 한 명씩 와서 고백했다며. 에휴, 그때 연애 좀 실컷 할걸. 공부해야 한다고 다 거절했다. 그때가 전성기였단 걸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한 여자분은 대학 시절을 꼽았다. 남자가 끊길 날이 없었어요. 언제나 나 좋다는 남자가 줄 서 있던 그 어린 시절에 더 신중히 남편감을 골랐어야 했다며 우스갯소리를 하셨고, 다른 남자분은 30대 초반을 전성기로 기억하고 있었다. 가장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인정도 받았던 그 시절이 가장 열정 넘치던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고. 장난 반 진담 반처럼 진행되던 각자의 전성기 얘기. 그러다 눈길이 내 쪽으로 쏠렸다. 너는 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던 것 같니? 그때 나는 생뚱맞게도 며칠 전 보고 온 콘서트가 떠올랐다. 넘치는 에너지와 넘치는 재기, 넘치는 자신감과 넘치는 열정. 그의 무대를 보고만 있는 나조차도 손끝이 짜릿할 정도로 그는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는 듯 보였다.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함께 공연을 봤던 후배가 말했다. 지금이 나의 전성기구나. 그도 느낄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한테도 올까요? 전성기란 것이 과연? 잠옷 진지한 후배에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농담. 지나가 버렸으면 어떡하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면? 그건 정말 농담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새 나의 전성기가 지나가 버린 거라면 그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그 콘서트의 주인공 또한 지금 자신이 전성기를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길 바랬다. 나는 오히려 기대가 됐다. 그가 지금보다 앞으로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갈지 지켜보고 싶었다.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무척 즐거운 일임과 동시에 나에게도 자극이 되어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냐니까? 딴 생각에 대답이 늦어진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정적. 나를 빤히 보는 어른들 머리 위로 수많은 말풍선들이 떠있는 느낌. 그리고 그 말풍선들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듯 느껴졌다. 역시 너는 아직 젊구나. 하지만 나는 싫다. 언제나 과거의 추억만을 되새김질하며 살고 싶진 않다. 우리 엄마의 소원은 아직도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집안에 아들도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꿈을 내가 이뤄주길 바라셨다. 그리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셨는지 명절 때면 나를 앉혀놓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공부해서 의대에 가면 어떻겠니? 나이가 문제라면 한의대는 괜찮지 않겠니? 30을 훌쩍 넘긴 딸에게 아직도 다른 꿈을 꾸신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이 대답한다. 엄마, 그게 그렇게 소원이면 엄마가 해. 엄마도 늦지 않았어. 내가 등록금 대줄게. 그때마다 엄마는 내게 똑같은 욕을 하신다. 그러면 나도 웃으며 나 학교 다닐 때 70 넘은 할머니랑 같이 수업 들은 이야기를 또 한다. 백발머리로 구부정한 등에 책가방을 메고 강의실을 찾아가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나는 정말 좋아 보였다. 하지만 그 할머니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엄마의 입에선 또 똑같은 욕이 흘러나온다. 물론 엄마에게 하는 나의 말은 당장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한 농담이지만 실은 작은 진심 또한 담겨있는 말이다. 나는 40이 돼도 50이 돼도 환갑을 지나 엄마 나이가 돼도 꿈을 갖고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거라 믿으며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의 추억만을 되새김질하며 사는 것도, 이제 내 꿈은 없고 자식에 대한 기대만이 남은 삶도 나는 싫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게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내 자신. 정체하고 있는 자신을 참을 수 없어 자신의 꿈을 위해 사랑을 떠나는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만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50이었다. 물론 드라마 속 얘기다. 심지어 우리나라 드라마도 아니다. 어쩌면 현실에서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세상 물정 모르는 철 덜 든 좀 모자란 사람으로만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40이 돼도 50이 돼도 환갑을 지나 엄마 나이가 돼도 지금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 전성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그래야 또 꿈을 꿀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더 나아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야 앞으로 또한 열심히 잘 살고 싶단 열정이 계속될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참 평범하구나. 예능 프로에 한 소설가와 그의 아내가 나왔다. 괴짜 예술인이라 불리고 나는 소설가. 그의 범상치 않은 행적들이 소개되고 그때마다 그의 부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를 얘기하며 깔깔깔깔. 이 양반은요, 오늘 차가 갖고 싶다. 그럼 글이 더 잘 써질 것 같다 하면 다음날 아침 눈 딱 떴을 때 그 차가 집 앞에 예쁘게 놓여있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배를 사달라는 거예요. 예, 타는 배요. 그 비싼 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없는데. 그래도 착한 아내는 화천호에 나가봤단다. 배가 몇 척 띄어져 있기에 관공서에 줄을 대 혹 그 배를 좀 빌릴 수 있냐 물었단다. 이 호수를 배경으로 소설이 나오게 되면 관광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설득했고 흔쾌히 배를 빌려주겠다는 그들 말에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건 싫다는 거예요. 내 배가 갖고 싶다고. 아니, 저도 배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소설가는 잠깐 변명하는 듯 하더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선 타고 글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 배가 갖고 싶다고요. 진짜 배만 사주면 엄청난 예술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어린애 마냥 웃는다. 사람들도 깔깔깔깔, 나도 따라 깔깔깔깔. 그 뒤로도 소설가의 괴짜 기질에 대한 고발은 이어졌다. 술 마시고 방바닥에 먹으로 쓱쓱 그림을 그려요. 그러곤 이거 정말 대단한 예술작품이라며 빨리 장판을 오려놓으래요? 그럼 전 또 진짜 오리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장판! 이거 누가 이래놨어? 막 이런다니까요. 깔깔깔깔. 스튜디오는 온통 웃음바다가 된다. 예술을 몰라줘요, 이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소설가는 또 그러면서 웃고 그때마다 아내는 뜨악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따라 웃는다. 나도 웃는다. 깔깔깔깔. 그렇게 한참을 깔깔대다 TV를 끄니 작은 내 방이 고요해진다. 깜깜한 TV 액정에 비치는 내 모습. 참 평범하다. 참 특별할 게 없다. 나는 그런 아이였다. 책을 좋아해 국문과에 진학하긴 했지만 똘끼 충만한 다른 동기 선배들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 나는 참 평범하구나.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다 한 동기가 술에 취해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 입에서 니체를 비롯한 묻 철학자들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한 동기는 일주일 넘게 강의실에도 과방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스카이 라운지라 불리던 과방 건물 옥상에서 하루 종일 술 마시며 노래하고 있다.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큰 소리로 불러세워 술 좀 더 사들고 올라오라 한다. 언집이라 불리던 과방에 놓인 동기들의 낙서장에는 자작시 같은 글들이 갈겨져 있다. 시인 교수님의 시수업 중간고사엔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우리 대학에는 목련나무가 참 많다. 하지만 자목련은 딱 3그루 있다. 어디에 있는 줄 아는가? 한 선배의 꼬드김에 넘어가 과 내 소모임 문예창작반 합평회에 처음 가본 나는 질식할 뻔했다. 사방에서 퍼져나오는 똘끼, 그 똘끼에 숨이 막힐 뻔했다. 문학하는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은 무릇 똘끼가 있어야 한다. 학창시절 내가 해본 일탈이나 방황으로는 명함도 내밀기 힘든 문학 청년들 사이에서 나는 생각했다. 역시 나는 참 평범하구나.
내 노트북엔 2개의 폴더가 있다. 이야기와 에세이. 그래도 꾸역꾸역 에세이는 조금씩 파일들이 늘어가는데 이야기 폴더를 열고 그 안에 파일 하나를 열면 내 손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 키보드 위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손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어느새 노트북 화면이 까맣게 변해 있다. 깜깜한 액정에 비치는 내 모습. 참 평범하다. 참 특별할 게 없다. 똘끼충만 문학 청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걸 봤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복을 입고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 가끔 갖는 퇴근 후 술자리에서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진 않는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이제 몸이 힘들어서 못 마셔. 똘끼와 멀어지고 술과 멀어지고 시집과 멀어지고 소설과 멀어지며 어른이 되어가는 그들을 보며 나는 괜히 부끄러워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기까지 했다. 가장 평범했던 내가 어쩌다 작가라 불리며 살게 된 거지? 너 책도 냈더라? 오랜만인 동문들의 물음을 받을 때면 시선을 피하느라 전전긍긍. 그 쉬운 응이란 대답조차 힘겨웠다. 그런 내가 무언가를 계속 쓰면서 살아야 한다니. 나에게는 똘끼도 없고 재능도 없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어쩌다? 도대체 왜? 쉽고 잦은 투덜거림.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음악하는 후배가 말했다. 근데 언니, 제일 무서운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똘끼도 충만한데 성실함까지 갖춘 애들이요. 재능도 넘치는데 열심히기까지 하는 애들 보면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맞다. 주변인들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족속들이다. 근데 언니, 제일 후진 애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글쎄. 고개를 갸웃하는 내게 후배가 말했다. 똘끼만 있는 애들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똘끼만 있는 애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똘끼만 뽐내고 싶어 하는 애들. 그리고 그거 서로 들킬까봐 더 오버해서 경쟁하듯 똘끼 부리는 애들이 제일 후져요. 일명 똘경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전 그렇더라고요. 똘끼만 있는 애들보단 똘끼는 없어도 성실한 애들 음악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 다행인 건 많지 않더라고요. 똘끼의 성실함까지 갖춘 애들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계속 음악할 수 있는 거고. 집으로 오는 길, 그동안 잊고 있었던 좀 다른 부류의 작가들이 떠올랐다.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라며 오래 앉아있는 사람보다 좋은 글을 쓸 순 없다며 체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리기를 한다는 작가. 같은 이유로 담배를 끊었다는 작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이란 스스로의 규율을 만들었다는 작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쓰기 위해 불어 연재를 한다는 작가. 글 쓰는 리듬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평일에는 술도 마시지 않는다는 작가. 재능이 없는 자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어 작가가 됐다는 작가. 우리는 누구나 내가 가지지 못한 타인의 것을 부러워한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타인의 것들 중 굳이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만을 딱 집어 부러워했던 건 아닐까? 그래야 핑계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잘못하는 건 다 그래서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쉬우니까. 다른 길은 못 본 척.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도 그쪽은 왠지 힘들어 보여 못 본 척. 그러곤 굳이 내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길만을 바라보며 좋겠다 너희들은 통행증이 있어서 나도 그 통행증만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정과 핑계를 늘어놨던 건 아닐까?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내일은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어야겠다. 나에겐 이제 조금 다른 부러움이 생겼으니까. 어쩌면 이번엔 나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번 싸움에선 더 이상의 핑계는 통하지 않을 테니까.